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3년 6개월 만으로 초계기 갈등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주 발사체 문제를 논의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수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오늘도 서해 먼바다에서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범행 직후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성격 장애로 인한 망상 증상이 보인다며 정유정의 심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음악 경연대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한국의 바리톤 김태한이 1위에 올랐습니다. 1988년 이 콩쿠르에 성악 부문이 신설된 이후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가 우승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등 오늘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에 이어 두 나라 국방장관도 오늘 만났습니다. 국방 분야 최대 화두였던 2018년 초계기 갈등을 잘잘못은 따지지 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일 국방장관. 5년 전 초계기 갈등에 대해 각자 입장을 존중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일본 초계기가 함정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게 우리 측 반박입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방 교류가 중단됐는데 앞으로 관계 진전에 무게를 두고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틀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국방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과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를 논의한 것은 주권 유린으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발사 때와는 달리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올려 공개 회의를 개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킨 것 자체가 주권 유린이고 침해라며 위성 발사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는 필요 없다는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알아서 대책을 세우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위성 발사 때는 미리 IMO에 알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추가 발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일본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반 계림을 채택함을 해가지고 앞으로 해사기구에서는 통보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마 일본에게는 통보할 가능성은 없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당일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까지 공개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오늘로 예상됐던 북한의 발사체 인양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잔해에 밧줄을 묶는 데는 일부 성공했지만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군은 잔해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에 나섰지만 인양하지 못하고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길이 약 15m, 직경 약 3m의 천리마 1형 잔해는 수심 75m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군은 고장력 밧줄을 묶어 끌어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잔해에 밧줄을 묶는 데는 일부 성공했지만 수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인양 시점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장의 유속이 이노트고 수중에서 시야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살이 잔잔해지는 정조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양 시점을 늦추는 요인입니다. 군은 내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양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인양이 완료되면 잔해는 평택 해군기지로 옮겨지고 한미가 합동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잔해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합참은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낙하 지점에서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위성과 관련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인양이 오늘쯤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양 작업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어청도 인근 해역의 강한 유속이 인양을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이 현장 유속은 잠수사의 몸이 흔들릴 정도인 이노트, 즉 시속 3.7km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잠수사들이 고장력의 밧줄을 동체 일부에 묶는 데 성공은 했지만 무리하게 인양을 시도했다간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잠수사들의 안전도 우려되고요. 인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만큼 최적의 타이밍을 보는 건데 당장 내일이라도 유속이 약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양을 해야 뭐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그럴 텐데 만약 인양을 하게 되면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잔해는 천리마 1형의 2단 추진체로 추정이 되는데 2단과 3단 몸통 부분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탑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북한의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미 양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 따라 공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 아시아 안보 회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긴장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이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을 저격했습니다. 有的国家肆意插手他国的内政和地区事务，动辄单边制裁。 대만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고 지적한 건데 전날 오스틴 국방장관의 연설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오스틴 장관은 앞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항행, 작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150m 거리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중 갈등이 세계 전역에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이었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했다고 지적한 거죠. 이처럼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2차, 3차 발사를 시도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일부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진행된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리 부장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한 축, 북한과 중국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축하한 겁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마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타기 공화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김정은은 살인마 독재자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해당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곳이 1,800여 곳, 금액은 314억 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정부는 부정수령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민간단체 12,000여 곳에 지급된 보조금 6조 8천억 원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이 발견됐고 문제가 된 금액은 31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천여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고 사적 해외여행에 1,400만 원을 쓰는가 하면 유령 기념품 제작 등으로 2천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을 형사고발하고 목적의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고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비리 신고 포상금도 대폭 커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 규모가 워낙 큰 만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옷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정의 행동을 두고 사이코패스 기질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성격 장애로 인한 망상 증세가 엿보인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을 위장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흔적이 남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챙겼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이뤄진 초기 수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도 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집에 도착하니 어떤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고 그 시신을 치워주면 저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 씨에게서 사이코패스적 기질뿐 아니라 심각한 경계성 성격 장애로 인한 망상 증세가 엿보인다고 말합니다. 내적 결핍과 열등감 등으로 인해 동경하던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그런 어떤 성격장애인 것 같은데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약간의 망상 같은 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밤에 갯벌잡이를 하러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무의도에서 갯벌에 나간 남녀 3명이 밀물에 실종됐다가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곳에서 1명이 숨졌는데요. 여름철 갯벌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새벽 0시 해수욕장 멀리 갯벌에 나간 3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해수욕장 앞 500m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다른 2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12시간이 지나고서야 실종된 2명이 수색 중이던 해경에 발견됐지만 2명 모두 의식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3사람은 같은 동호회 회원들로 주말을 맞아 섬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에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는 이른바 해루질을 하려고 갯벌에 들어갔다 밀물에 사고를 당하는 일은 서해안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수심이 워낙 얕아 밀물때 물이 아주 빨리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일 전인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해수욕장에서
3명이 갯벌에 있다 밀물에 빠져 1명이 숨졌습니다. 10분 있다가 돌아왔으면 발바닥에서 허벅지까지 옵니다. 천천히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다가 큰 사고가 지금 계속. 해경은 여름철을 맞아 서해안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갯벌 안전수칙을 강도 높게 알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기향을 피우다가 불이 났습니다.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한 주민이 집집마다 이웃들을 깨우면서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커멓게 탄 내부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서울 공항동에 있는 13층짜리 오피스텔 8층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화재 경보기도 울렸고. 이웃집 문을 두드린 주민이 55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는데 경찰은 모기향을 피우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편의점을 뚫고 들어갔고 깨진 유리창과 상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으로 3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진열대가 무너지면서 점주인 40대 여성이 다쳤는데 남성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삼촌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전 문제로 아마 그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조카들거든요. 배에서 트럭으로 자루를 옮기던 일당을 해경이 덮치자 해체된 고래 1.4톤이 나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옮긴다는 첩보를 입수해 50대 선장과 선원, 운전사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해상에서 잡은 다음에 해상에서 고래를 다 자릅니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자루에 그렇게 옮겨 담아가지고.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남해안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 하던 30대 여성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일행인 40대 남성 2명이 구조하려다 함께 표류했는데 신고를 받은 해경이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의 한 이면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던 2살 배기가 우회전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에서 벌어진 최악의 열차 탈선 충돌 사고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집계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100년도 넘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든 낡은 철도망이 참사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뒤집히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열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저녁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일어난 열차 탈선 충돌 사고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숨졌고 10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All the coaches, capsized coaches and wagons have been removed from site. Now the major part left is the restoration of track, जो रेल की पटरी होती है, उसको बिछाना.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철도 시스템은 영국 식민지 시절 건설되기 시작해 1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행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열차 관련 각종 사고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선로 개선과 혼잡 완화, 신규 열차 도입 등에 총 2조 4천억 루피, 약 3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ये बहुत बड़ा दर्दनाक और वेदना से भी परे मन को विचलित करने वाला. 세계 각국 정상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에
한국을 대표해 희생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도 위로전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오늘은 중국 테난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홍콩에선 매년 열리던 추모 집회가 원천 봉쇄됐고 집회를 시도하던 일부 시민들이 줄줄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해마다 6월 4일 저녁이면 테난먼 시위를 기념하는 행위 예술을 해온 산무 찬 씨가 경찰에 연행됩니다. 테난먼 시위 희생자 유가족 회원인 라오카이 씨와 민주활동가 콴춘풍 씨도 홍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단식을 하겠다며 자신의 입에 붉은색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테난먼 시위 이듬해인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저녁에 빅토리아 파크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추모 집회는 금지됐습니다. 올해 빅토리아 파크엔 친중 단체가 개최한 쇼핑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대신 독일 등 해외에서 테난먼 시위 추모 집회가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Ever since the national security law came into effect, these visuals have practically been outlawed and increasingly criminalized. 또 테난먼 시위 주역인 왕단 등 일부 인사들은 홍콩에서 폐쇄된 테난먼 기념관을 뉴욕에서 다시 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서울 용산에는 77년 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곳에 휴일 진료가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돌아보니 아픈 아이를 데리고 먼 곳의 병원을 찾아가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백길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서울역 뒤편 어린이 병원인 소아병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하던 소아병원은 당분간 토요일 오전 진료만 남기고 일요일은 전면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내부 공사 때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얼마 전 전문의 한 명이 그만둔 이유가 더 큽니다. 최소 1명 정도는 더 구인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최소 3명 정도는 있으셔야지 이제 번갈아가면서 뛰시든 그렇게 번갈아 하시는데 이제 일요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은 서울에 3곳뿐입니다.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서울역 주변에 있는 소아병원인가 그쪽에 갔었었는데 오늘 휴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전문의가 다시 뽑혀가지고 저희 가던 병원에 다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38곳뿐인데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의원 수는 3만 5천여 개로 10년 전보다 24% 늘었지만 저출생 탓에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53곳, 산부인과는 78곳 줄었습니다. 정신과 등이 늘어난 것과 확연히 대조됩니다. 지난해 전국 소아과 전공의 정원 208명 중 33명만 지원해 대형 대학병원마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회정책부 최희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한 명이 관뒀다고 해가지고 휴일 진료 못하겠다. 의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네, 소아병원은 주 7일간 쉬지 않고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중 하나입니다. 한 명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실제로 일반 진료를 보는 전문의는 2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휴일에는 당직처럼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긴 하는데 2명이 일주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설명입니다. 휴일은 항상 대기한테 많아요. 항상 많고요.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자는 계속 몰리고 휴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서울에는 4곳에 불과하다 보니 업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폐업한 소아과 수는 600곳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이 어려워서인데요. 소아과에서 아이 한 명을 진료하면 병원은 보통 12,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수가가 낮고 보상이 적다는 거죠. 애들이 왔을 때 뭐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근데 성인들 정말 간단합니다. 의료계에서 이런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 인턴들이 점점 더 피하게 되고 소아과를 전공하더라도 요양병원이나 다른 과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예, 이것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면 큰일입니다. 빨리 대책이 실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정부는 3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대 정원이 18년째 3천여 명 수준에 멈춰 있으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전체 국가에서 가장 적습니다. 아직 증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간 300명에서 5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최 기자,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정원이 소아과나 응급학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비인기학과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수가라는 게 있고 또 그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교수나 전공의 개인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의료 현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료 인상이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멘트값 인상이 예고됐는데 시멘트 제조 원가 중에 전기료 비중이 높은 것이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역시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건설 현장이 멈추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 공사가 멈췄습니다. 건설 자재값이 올라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자 조합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20년 전말에 여기가 다 동네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 어려워. 그렇게 올리면 못 들어와요. 건설 자재값은 최근 전기료 인상 여파로 오히려 더 오를 전망입니다. 국내 시멘트 매출 1위 쌍용 C&E는 최근 레미콘 업체들에게 다음 달부터 가격을 14%가량 올리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조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 이미 2차례나 가격이 오른 시멘트 값을 또다시 인상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멘트 값이 오르면 레미콘 가격도 올려야 하는데 건설사와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도 부담이고 건설업체들도 부담인데 건설업체에서 본인들이 직접 시멘트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강 역시 생산하는데 전기가 많이 쓰이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는 철강 가격 상승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분양 물량이 줄고 결국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구 소비는 물론 주택 시장까지 다양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4집 중에 한 곳이 반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는 월 평균 15만 원인데 병원을 가면 문제입니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펫보험을 들려고 해도 보험료마저 비싸서 가입률이 적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반려견과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16만 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는 반려견을, 27%는 반려묘를 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4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로 늘었지만 양육비는 부담입니다. 월 평균 15만 원의 사료값과 간식비 외에도 치료비가 평균 8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정액권 끊어서 다달이 나가고 있고 중성화 수술 포함해서 18개월에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펫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와 금액이 적어 가입한 가구가 12%에 불과합니다.
보험을 좀 어디까지 이거를 보장해 주는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신뢰가 안 가서 그냥 저희가 저축해 놓은 걸로 충당하고 있어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비 표준 수가제를 도입해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표준수가제 도입과 치료비 경감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 날이었죠.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물놀이 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당분간 햇볕이 따갑고요. 또 자외선 지수도 높은 만큼 외출을 하실 때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 패션의 거리 홍대 입구. 초여름 더위에 대부분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입니다. 강한 볕에 양산으로 얼굴을 가린 행인들도 눈에 띕니다. 햇빛이 뜨거워요. 맛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옷 구경하려고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재밌어요. 어린이들은 따가운 햇볕을 피해 물가를 찾아 첨벙거리며 신이 났습니다.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에 물놀이를 하러 온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더웠는데 물놀이 하니까 시원해서 좋아요. 놀다가 지쳤을 때 집에 갈 거예요. 또 주말이고 또 연휴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물빛광장에서 좀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려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뭐 마스크도 다 벗어도 되고 해서 너무 활기차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서울과 광주는 한낮 기온이 최고 28도, 강릉 31도, 대구 30도까지 올랐고 전국 곳곳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위험으로 올라가면 햇볕 아래 수십 분 이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 간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작은 인천 제물포항이었고 도착지는 미국 LA였습니다. 한인 원정대가 선조들이 갔던 백길을 그대로 거슬러 92일간의 항해 끝에 오늘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요트 경기장에 배 한 척이 환영을 받으며 들어옵니다. 요트에서 내린 대원들은 마중 나온 가족, 친구들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원정대 4명은 120년 전 우리 선조가 미국으로 향했던 백길을 그대로 거슬러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하와이, 사이판, 통영을 거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항해 거리는 2만 4천여 킬로미터. 꼬박 석 달이 걸렸습니다. 고비는 매 순간 찾아왔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와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 색깔도 확 변하고. 모대가 가스가 없어졌어요. 프로판 가스.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힘들었지 않나. 제 패닉이 오더라고요. 눈 뜨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연은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해줬습니다. 원정대가 들린 곳마다 반겨준 한인들의 도움도 태평양 횡단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내일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기념 행사에서 원정대의 태평양 요트 횡단 성공을 축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낮 동안 많이 더우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월요일인 내일도 경주와 강릉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고요. 서울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와 강원에는 5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대전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대구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충일인 모레 내륙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셨습니다.